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터넷 정전으로 뉴스 매체와 상업 분야, 영국 정부 인터넷이 정지됐다 복구됐습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정전 때문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코로니어 파이프라인사가 해커에게 지불했던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오늘 이 회사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1위와 2위인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해가 여러 해입니다. 모두 합법적 절세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과테말라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법이 아니면 미국에 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 중입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실패했지만 민주공화 양당의 연방 상원 의원은 또 다른 의사당 폭동 사건을 막기 위한 조사를 이어갑니다. 오늘 일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의회 경찰이 위험 수위를 감지하고도 연방 수사국 등에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 등이 담겼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인은 5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부정선거 주장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공화당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미국인이 70%나 됩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가짜 백신 접종 증서가 아마존 등에서 거래돼서 논란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한 뒤 식품의약국의 승인 기준이 허술해졌다는 경고가 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실제의 기술과 사람이 펼치는 기술, 그래서 이제 실제의 기술은 진짜 기술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겪게 될 일이고,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은 돈을 다루는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보다도 훨씬 그 이상의 상상했었던 그 책 이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부 시간으로 오늘 새벽 7시에 뉴스 매체와 상업 분야, 영국 정부 인터넷 등이 정지됐다 복구됐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백악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미국 매체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악관은 헤드라인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치기 힘든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동부 시간으로 7시였으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몇 시죠? 7에서 3을 빼면은 4시였습니다. 아마존, 뉴욕타임스, CNN, 또 훌루, 소셜미디어 사이트도 레딧이라든가 트위치 같은 데도 포함되어 있네요. 스포티피도 돼 있고, GitHub, HBO Max, 페이팔도요. BMO. 또 기타 등등 여러 군데에 일시 중단이 됐는데 이게 왜 중단됐냐, 요즘은 뭔가가 중단됐다 하면 해커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인 그 페스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대로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CNN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매체나 정부 기구들에서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딜리버리하는 회사예요. 그 딜리버리 네트워크, 약자로 CND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전이 되니까 그냥 다 안 되는 거죠. 정전이 되니까 그 다른 회사들의 여러 매체들의 그 내용들을, 컨텐츠를 딜리버리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자동차로 딜리버리 하는데 갑자기 가솔린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MT예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할 수 없게 된 것. 여기까지는 조사가 됐는데 말하자면 크라우드 서비스가 안 됐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런 회사의
회사가 정전이 됐는가, 정전이거든요. 정전이 됐는가 하는 것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누군가의 의도적인 것으로 그런 거야? 뭐 이런 것이고, 지금은 새벽 7시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금방 복구가 됐습니다.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 같은 경우 저희 회사도 어쩌다가 정말 그 인터넷 같은 것이 정전이 되면 나갔다가 다시 복구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인재인가? 뭐 인간이 아직까지는 풀어 헤칠 수 없는 기계적인 것인가? 이제 곧 이슈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 오후에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회사의 CEO가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정확하게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440만 달러를 해커 그룹에게 지불한 날짜는 5월 7일이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파이프 수송하는 그런 회사가 해킹을 당함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동부 쪽에 막 개솔린도 없고 굉장히 비싸고 했죠. 랜섬웨어이기 때문에 돈 내놔라. 그러면 풀어준다 해서 440만 달러를 그 당시의 가치로 비트코인으로 줬는데 그것을 지금 230만 달러 정도를 회수했다는 겁니다. 63%라고 하는데 그만큼 5월 7일과 지금 6월 오늘 8일입니다. 6월 8일과의 사이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액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는 게 낫겠죠. 63%는 회수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요. 미국에서 어떠한 그런 그 범죄 그룹 등의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기보다 돈을 주는 것,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콜로니얼 그 파이프라인 회사의 CEO는 오늘 아침에 의회 증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조셉 블론이라는 분인데 내가 너무 열심히 생각을 했다. 39년 동안 에너지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이처럼 깊은 고민을 해본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것이 민간 회사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를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우선은 돈을 주고 풀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그 활동이나 법의 테두리에는 그 어떠한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선 랜섬웨어 주고 풀었죠. 풀고 나서 다시 그 파이프라인 회사가 가동이 됐는데 그리고는 바로 연방수사국에 자초지정을 자세히 보냈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 거래 같은 것이 전혀 추적할 수가 없다. 물론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그 거래 장부로 되어 있는 블록체인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들만의 거래 장부이고 아무도 외부 거래하지 않은 당사자들은 볼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말하자면 그 블록체인을 열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으로 거래된 이러한 것들을 그게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으로 줬어요. 이 다크세이드라는 이런 그 해커 그룹에 줬는데도 연방수사국이 정상을 참작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불법으로 돈을 그 불법 조직에 줬는데도 정상을 참작해서 뭐 카인드하다 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카인드하게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 법정에서 프리바겐처럼 뭐 내 죄를 인정하고 뭐 형량을 조금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완전히 면제겠죠. 그런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연방 수사국이나 어제 연방 법무부가 발표를 했죠. 이번에는 성공을 했는데 추적을 해서 주소를 알아낸 거죠. 그 비트코인 거래가 된 그 주소를 일부를 알아내서 그걸 회수를 했는데 다음에도 우리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되는 거 보면은 점점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요즘 한국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그 도지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규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 보도로서 여러분들께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합리적인 절세를 하고 계십니다만
미국의 부자들의 세금 내는 것이 그동안 뭐 워렌 버핏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조금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또 심지어 민주당인 뭐 무소속이었다가 민주당이 된, 전에는 공화당이었다가 마이클 블룸버그까지도 세금을 이렇게, 세금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인간의 기술인 거죠. 아주 합리적인 기술인 건데, 이 내용은 미국의 여러 그 비영리 매체 같은 곳이 있죠. 이 프로퍼블리카라는 곳에서 굉장히 정부 자료 같은 것을 잘 받아서 이제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 취재를 잘하는, 깊이 취재를 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뭐 마더 존스와 뭐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퍼블리카에서 국세청에 합법적으로 요청을 해서 15년 이상의 이 사람들이 세금 낸 것을 쭉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금 낸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고, 이 사람들이 도박은 얼마나 했어? 왜냐하면 도박해서 번 것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사정을 쭉 알 수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세금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2007년도에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700 냈다 했을 때 조금 냈다 했는데, 트럼프 그 전 대통령보다 훨씬 부자잖아요. 세계 넘버 원 부자인데 2007년도에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는 아마 세계 최고 부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1년, 2018년도에도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페니도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선 회사도 만들고 해서 본인이 그 우주선 타고 간다는 거잖아요. 가서 뭐 전체적인 길이 11분, 완전 무중력 상태에서 3분 뭐 있는다는 거잖아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와 우주선 우주 탐사에 경쟁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그래도 제프 베조스보단 조금 낫네요. 2018년 한 해 페니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6만 8천 달러, 2017년도에는 6만 5천 달러 연방소득세를 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도 전 뉴욕시장도 최근 들어서 소득세를 3년 연속 안 냈습니다. 포춘이 선정한 미국의 25명의 부자들의 세금 낸 것을 쭉 봤는데, 돈을 얼만큼,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죠. 마이너스면. 그런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세금은 이렇게 안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미국은 이제 공정한 고통 분담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들을 늘 하고 있잖아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부자, 최고 부자 25명이 새로 벌어들인 돈이 4,010억 달러인데, 그 4,010억 달러에 대해서 세금은 130억 달러를 냈습니다. 5년 동안 연방 세금을. 그러면 세금률이 3.4%라고 이 매체는 계산을 합니다. 미국의 중간 소득 여러분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중간 가정이 한 7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런 경우는 연방 세금이 14%가 들어가잖아요. 14% 내야지 되고, 소셜 시큐리티 6.5% 있죠. 또 주정부 세금도 몇 퍼센트 또 있죠. 그리고 고소득자는 최고 세율이 37%까지 되는데, 그 고소득자를 넘은 고소득자는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내고 한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을 봤어요. 워렌 버핏이요, 세금률로 비유하면은 가장 세금을 적게 낸 사람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본인의 부가 얼만큼 증가를 했냐면 243억 달러를 더 벌었습니다. 현재 자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을 더 벌어서 낸 세금이 2,370만 달러.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그 세금률을 계산을 하면은 연방소득세요 0.1%입니다. 0.1%. 번 돈의 0.1%를 냈다는 거예요. 제프 베조스는 몇 년 동안 세금 한 번도 안 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4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0.98%를 냈다는 거죠. 그럼 거의 1% 냈다는 거예요.
세율이 1%였다는 겁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세율이 1.3%,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세율이 3.27%. 보통 사람들 연방소득세 이렇게 적게 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주 빈곤층을 빼고는. 그리고 워렌 버핏의 경우는 나에게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해달라. 내가 내 비서보다 적게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전부 불법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즈니스 공제하고 저렇게 하고 합리적인, 아주 돈 많이 주는 변호사, CPA가 알아서 다 합법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세금 비서보다 많이 내던가. 여기에 이제 또 그 말과 모순이 있는 거고, 그럼 버핏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이걸 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제프 베조스나 나보다 더 버는데, 마이클 블룸버그, 일론 머스크,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절세하는데 나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수치를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자산 증식이 페이롤 책을 받는다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으로 그 가치가 오르고요. 또 어떤 경우는 팔지 않고 요것을 요때 팔고 저때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계산을 해서 이제 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종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세금을 내는 세금률이 많이 버니까 나보다 더 내겠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이라든가 여러 매체가 그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는 프로 퍼블리카가 자세히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을 했고요. 오늘이 처음이고 앞으로도 계속 관련 뉴스를 전한다 하는 게 프로 퍼블리카의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키워드는 카멜라 해리스, 상원 민주공화 합동의회 보고서, 그리고 오랜만에 오바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미국의 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과테말라 대통령과 만날 때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히 남미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할 때 우위에 있죠. 어느 나라와 비교한들 뭐 미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부통령인데 대통령과 그 나라의 대통령과 동급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눈으로 보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 과테말라 대통령과의 미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은 이 알레한드로 쥐마마테이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연단해서, 보통 미국에 이제 다른 나라 정상이 오면은 그렇게 하듯이 그 나라의 과테말라 대통령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나란히 섰고,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멕시코 대통령과. 그래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뭐 기본적인 것은 불법 체류자를 하려고 온다면은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였거든요. 오면은 돌려보내집니다. Do not come. 아주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Do not come을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do not come. Do not come. 미국은 계속 우리의 법을 집행을 할 것이고 우리의 국경을 지킬 테니까 오지 마시오. 그리고는 이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다 마찬가지예요. 전담반을 만들어서 인신매매단도, 이 국경과 국경을 넘게 해주고 돈 받고 인신매매가 있고 하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을 정부의 태스크포스와 민간 회사가 합동으로 일을 한다. 미국의 재무부, 국무부, 법무부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의 법 집행관들과 그런 인신매매 같은 것도 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넘으면서 하겠다 하는 얘기도 했고요. 과테말라에 이제 백신을 50만 회분, 한국보다 5만 회 적네요. 지원을 한다 하는 것까지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는 동행하는 기자들이 있죠. 아주 페어마인디드 된 그런 그 저널리스트로 평가를 받고 있는 MBC의 그 네스터 홀트 앵커가
함께 갔습니다. 어제 이제 앉아서 인터뷰를 이렇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단독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민주당의 지역구가 텍사스인 뭐 예를 들어서 그 헨리 쿨러 연방 하원의원 같은 경우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이민 정책의 그 태스크 포스의 치프로 있으면 국경 정도는 한번 방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국경을 한 번도 오지 않느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비난이 있다라고 홀트 앵커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뭐 막 즉답을 하지는 않고요. 국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밀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곳에 나 부통령이 아닌 다른 정부의 그 관련 그 부처의 멤버들이 가고 있다. 부통령 태스크포스의 책임을 맡고 있는 나로서의 우선순위는 왜 이 같은 그 미국의 국경을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 서로 강하게 부딪히는 완전히는 아니고 좀 열기 같은 것은 보였습니다. 공화당이 이제 이 인터뷰 하고 나니까 아니 왜 거봐 국경에 왜 안 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전혀 다른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매체도 있습니다. 애틀란틱 같은 잡지는 아니 이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겠는데 왜 꼭 국경에를 부통령이 가야지 되지? 물론 그 부통령이 간다는 게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긴 하죠. 왜 꼭 부통령이 가야지 돼? 그리고 부통령이 바로 그 국경에 한번 방문을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러니까 포커스를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우리 그 투더 포커스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상원에서 9.12 사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사는 했습니다. 물론 9.11이 아니라 의사당 폭동 사건이요. 9.11과 마찬가지의 조사위원회는 하원에서 통과됐고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되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본인들도 역사의식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겠죠.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라포트만 의원 같은 공화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에이미 클로바셔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그런 의원들이 쭉 앉아서 만들었는데 두 가지 그 요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빠졌고요. 예민한 거니까 이런 것을 9.11 그 조사위원회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빼려고 하니까 이 같은 폭동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런 동기 기원 이런 것도 여기서 조사할 그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여러 그 소위원회 소속 의장들과 공화당의 국토안보부 소속 의원들이 쭉 했는데 미국에서 1812년 전쟁 이후에 가장 준비가 안 됐었던 것이다. 의사당 경관들이. 의사당을 요새라고 부르잖아요. 민주주의의 보루인. 성이 막 높이 쌓이는 건 아니지만 요새가 공격당했죠. 그런데 공격당하고 실패한 거죠. 공격자들에 의해서. 그 비극은 그 공격자들이 미국 국민이었다는 게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다는 것이 굉장한 비극이었지만 12월 달에 이미 의사당에서도 정보를 입수를 했답니다. 여러 가지를. 당연히 입수했겠죠. 왜냐하면 12월 달부터 당시에 이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에서 보자. 그날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라고 선포하는 날이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의사당으로 전부 가자. 나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같은 것을 봤기 때문에 의사당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하긴 했는데 그것을 연방수사국에 전하지 않았고요. 국토안보국에도 전하지 않았고 또 법무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가 있었을 때 그 시위대를 뚫은 것도 아니에요. 평화적인 시위대인데 대통령이 나간다고 연방 법무부에서 그렇게 해라 해서 최루가스로 길을 깨끗이 씻어놨던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있고 해서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망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폭도들, 다 폭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10%도 안 됐을 겁니다. 그날 의사당에 간 사람 가운데서 폭도로 변해버린 사람들은요. 그래서 법무부, 국방부, 당시에 뭐 국방부 장관 대행도 그랬고, 의사당의 경관들도 대통령이 그 주도를 해서 바로 폭도들이 몰려오기 전에 가라 나도 갈게 하고 본인은 백악관에 갔고 이랬지만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된다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 의회 경찰이 더 위협에 대비한다. 의회는 추가로 의회 경관에게 기금을 준다. 훈련도 많이 하고 장비도 바꾸라고요. 그리고 정보국은 국내 테러 위협에 대해서 의회에 반드시 낱낱이 보고를 해야지 된다. 이제 상원에서는 뭐 이 정도 했고요.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떻게 할지 9.11과 같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이 그 사건을 꼭 무슨 뭐 공화당을 비난하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자고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 일은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제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최근에 뭐 프로미스 랜드라는 책을 내놓고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5년이 넘었죠. 5년 됐습니까? 그런데 책을 홍보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억에 나는 몇 가지를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어제 저녁에 방송이 됐으니까요. 그만큼 중요하게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인데 캔슬 컬처에 대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캔슬 컬처가 과잉으로 되면은 말하자면 뭐 남부 연합기 같은 것을 뭐 정부 청사에서 내려야 한다던가 그때 열심히 노예제를 지지하면서 싸웠던 장군의 동상을 내려야지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미국 사람들은 과거의 인물들을 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그 정치인들도 언제나 완전하게 완전 무결한 그러한 결정만을 내리지도 않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잉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지만 인종차별이 분명히 있다던가 너무나 그 잔혹하게 인간이 인간에게 대했다던가 그러면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지 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 스토리로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도를 할 때마다 공화당으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고 또 심지어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매사추세츠 경찰이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헨리 루이스 게이츠 이 내용 제가 많이 그 당시에 보도를 해드렸어요. 이 교수를 체포했는데 체포할 때 교수가 뭐 휴가였다 돌아왔던가요 하면서 집 문을 그 집 밖에서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사추세츠의 경찰이 와서 캠브리지 경찰인 거죠. 체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당연히 이거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고 블랙이에요. 그 교수가.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고 이거 나의 집이고 신분증을 다 보여줬는데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한마디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도 뭐 의원이었을 때 정치인이었을 때 파티에 가면 턱시도를 입고 있는데도 백인들이 딱 키를 주고 이 무슨 뭐 파티에 뭐 관리 요원인 줄 알고 내 차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백인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굉장히 자신을 공격했다는 거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해진 맥주가 블루문이잖아요. 블루문 회담에서 이 하버드 대학 교수와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교수의 집들인가에서 블루문 맥주 마시면서 뭐 이런 얘기하고 했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스토리가 통하지 않더라. 그리고 우파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백인들에게 계속 두려움과 분노를 심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돈벌이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해서 사람들은 지금 다른 세상에 산다. 이 매체를 보는 사람과 이 매체를 보는 사람. 지금 알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더 이상은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형편이 됐다. 경제적으로도 분리가 됐고, 인종적으로도 분리가 됐고,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그런 때 이런 때 미디어에 월터 크론카이트는 없지만 MBC에 얼마나 많은 MBC의 전설, 이 얼마나 많은 미디어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특히 우파 매체의 일부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공화당을 지금 걱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 인터뷰가 바로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상원에서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 진행됐다는 것은 타이밍을 맞춘 걸 겁니다. 의사당에 사람들이 그렇게 갔고 그 정치인들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이건 enough is enough 라고 얘기를 하더니 며칠 뒤에 사람들이 이걸 거짓말을 그냥 계속 정말인 것처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뒤에 줄을 서더라. 왜냐하면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부정선거였다고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고 1월 6일에 온다고 3월 달에 온다고 이젠 8월 달에 온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 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 잡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컴퓨터 소리인데 혹시 들리나 한번 들려보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두렵기 때문에 Suddenly everybody was back in line. Now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the base believed it because this had been told to them not just by the president but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믿는 대로 정치인들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stop이라고 안 했다는 거죠. This is not true. I won't say nobody. Let me correct it. There were some 네, 하면서 정정을 하는군요. 노바디는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공화당에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이커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brave people who did their jobs, like the Secretary of State in Georgia, who was then viciously attacked for it. And all those congressmen started looking around and they said, you know what, I'll lose my job. 자신들의 잡을 잃어버리기 싫었다는 거죠. 사실은 자신들의 잡보다 국가와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 공화당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Because this is too important. America is too important. Some things are more important than Our democracy is too important. We didn't see that. Now, I'm still the hope and change guy. 네, 이제 아직도 희망, 체인지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분위기가 바뀌길 바라지만 자동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But that does require each of us to understand that this experiment in democracy is not self-executing. It doesn't happen just automatically. It happens because each successive generation. 네, 민주주의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성공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서로 이런 일들을 갭을 줄이고 하려면은 사람으로 보자. 저 상대를 사람으로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자. 그게 문제의 해결이 아닐까.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새벽에 있었던 에러, 우리가 보통 컴퓨터 볼 때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 503 에러. 여기에 백악관 웹사이트도 포함되어 있는 것 확인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서 제가 꼭 이렇게 중요한 거 빼먹고 나중에 후회를 해요. 한 번의 빅뱅으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들으신 그 음성 가운데서 한 번의 빅뱅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진 않지만 그게 자꾸만 시리즈가 되면은 헝가리라는 나라, 폴란드를 보자. 어떻게 됐는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고를 한 거예요. 알라밍을 울린 겁니다. 폴리티코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25% 미만이 접종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 번 접종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나요? 정부를 불신하는 것도 있고 교통편도 마땅치 않고 시간도 없고 또 홍보도 제대로 많이 되지 않고 해서 뭐 지금은 뭐 정부에서 이발소, 미장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곳에서 백신을 놓고는 하는데 아직도 너무 적은 겁니다. 히스패닉과 그 에이시안들은 꾸준하게 백신 접종은 늘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이 그 카드가 가짜 카드가 너무 많이 팔리기 시작한대요. 이게 너무 많이 팔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해서 예를 들면 뭐 운전면허증을 가짜로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백신 접종 가짜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이기 때문에요. 해서 이베이에서도 팔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막 선전을 하고요. 누군가가 아마존에서 하는 것 보니까 12달러네요. 아마존이 이것은 내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그 미묘한 암호화도 같은 그런 형태로 거래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게 헷갈려요. 저는 혼돈되는데 ETSY 맞죠? ETSY에도 이렇게 백신 카드 딱 이름만 남겨뒀대요. 거기에 모든 거 다 써 있고 본인이 이름만 쓸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뭐 19달러 99센트 비싸지도 않아요. 이게 뭐 200달러 300달러 하는 것도 아니고 19달러 99센트 아마존에선 12달러 이렇게 파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이것도 연방수사국의 그 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으로서도 있지만 커뮤니티를 위험하게 한다. 그러니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어제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긍정보다는 부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증상을 뭐 완화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증상을 그대로 머물게 한다 이런 것은 뭐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치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치료제인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치료제를 승인을 했다는 건데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 나서도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스토리고요. 해서 이게 미국에 본사가 있는 바이오텍 회사인데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일본 회사 에이사이와 같이 개발을 한 에두카누맙이라는 그런 약이랍니다. 증상을 고치려면은 그 아밀로이드 프로틴을 낮추는 건데 이 아밀로이드 프로틴을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낮췄을 때 뇌의 상태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초기 단계에는 좀 효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잘못 치료했다가는 뇌가 팽창된다던가 뇌출혈이 있다던가 하는 문제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불확실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식품의약국에서는 이 약을 승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 뭐 데이터와 분석한 것을 제출을 해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 의료진들이 제약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완전하게 증명되지 않은 치료약에도 치료약이다 이거 복용할 수 있다 하는 밝은 그 그린라이트를 준다는 것은 이 식품의약국의 약을 승인할 때의 표준이 문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미국에서 지금 크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갤럽이라는 뭐 가장 그 평이한 여론조사 기구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그 여론조사를 제일 처음 했었던 것이 25년 전입니다.
25년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70%가 동성 결혼을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스토리의 변화들이 당연히 있었죠. 트렌드로 돼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2015년 이후에, 그럼 2025년이니까 아직 10년도 안 된 거죠. 지금 6년 됐습니까? 6년 사이에 10% 이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왜 2015년으로 했는가 하면은 2015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공화당이 그 뒤에 여러 번 뒤집으려고 했지만 어떤 그 추세, 그 물살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25년 전인 1996년도에도 미국 사람들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27%가 동성 결혼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 27%가 2011년,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는 과반수가 됐고요. 현재 2021년도에 70%가 동성 결혼을 지지를 하는데, 공화당은 그럼 몇 퍼센트일까? 55%. 민주당은 83%가 동성 결혼을 지지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이슈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겠죠. 젊은 사람들의 84%, 중년의 72%,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60%가 동성 결혼을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뭐 무당파 전부 뭐 연령 다 합쳐서 평균으로 70%나 동성 결혼을 지지를 한다면 천정은 뚫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천정은 뚫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그 원하든지 원하지 않던지 그 세상의 추세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 한국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몰랐는데, 우리 아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우리 아이도 이제 동성애자더라, 이런 것들도 느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대학교 가고 조금 더 집 안에서 생활을 했을 때보다 또 다른 것들을 보고 나서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정치적인 대화도 그렇고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인권으로 볼 것인가 차이로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도 뭐 또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새벽에 가로등이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면, 요즘 자카란다가 올해는 조금 늦게 폈어요. 그 보랏빛 자카란다가 극깜깜한 새벽에 보라색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약간의 불빛만 있어도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겠죠. 아름다운 새벽이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